안녕하십니까. 농지과학교실의 대표 강사 이재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두 번에 걸쳐 인간의 인식 체계가 가지고 있는 추상화 작업 능력과 논리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어떻게 지식이 만들어지는지 공부하였고, 나아가 논리적으로 사고할 때 의지할 수 있는 논리 법칙과 명제의 증명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인문학 동영상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지식의 분류와 절대 진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얻은 지식의 내용을 분석해서 안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절대 진리는 존재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의 구성 내용입니다. 몇 가지 용어에 대해 정의를 하고, 경험의 대상인 개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 실제성에 대해 검토해보고, 경험을 통해 귀납적으로 얻게 되는 지식이 정말 맞는지 아니면 틀리는데 맞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귀납 지식의 내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연역 지식이 왜 공리 또는 기저 과정을 필요로 하는지 살펴보고, 귀납 지식과 귀납 지식과 연역 지식과 별개로 무엇을 권위 지식이라고 하고 그 한계는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기억 능력과 기억에 보관된 뇌 지식에 대해 알아보고, 절대 진리를 정의하고 절대 진리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용어를 정의합니다. 용어는 추상화 작업의 결과물로서 안다는 행위의 출발점이지요. 용어의 정의를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지식의 내용이 논리와 체계를 잃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용어 정의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입니다. 앞에서 지식은 널리 맞다고 받아들여지는 명제로 정의하였지요. 널리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말에는 혼자만의 지식이 아니라 집단 지식 또는 보편 지식의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귀납 지식입니다. 귀납법으로 경험에 의해 명제의 내용이 참이라고 증명한 지식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반면에 연역 지식은 P이면 Q이다라는 구조의 논리적인 연역적 사고에 의해 명제의 내용이 참이라고 증명한 지식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공리는 주어진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지 않고 맞다고 하자며 참이라고 받아들이는 명제입니다. 논증기하 시간에 배우는 유클리드의 기하 공리는 증명을 하지 않습니다. 기저 과정은 연속된 연역 구조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공리입니다. 쭉 이어지는 연역 구조에서 처음 명제는 참이라고 증명하지 않으면 끝나지 않으므로 기저 과정으로 마무리합니다. 학문은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 체계입니다. 배운다고 다 학문한다고 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배울 때 학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입니다. 과학은 실제 현상의 바탕을 둔 원인과 결과 관계의 논리를 갖춘 지식 체계를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과관계입니다. 인과가 빠진 지식은 과학이 되지 않고, 과학을 한다는 것은 인과관계를 찾는 과정입니다. 경험의 대상 또는 개체가 실제로 실제하는지 존재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귀납 지식은 경험을 통해 참임을 증명하므로 먼저 경험을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경험을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감각을 통해 대상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 책상 위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면 사과라고 답합니다. 사과의 색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는 빨간색이라고 답합니다.
여기에 사과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물으면 눈으로 보았으니까 안다고 답합니다. 이런 질문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것입니까? 시각장애인에게는 사과가 보이지 않으니 사과는 없는 것입니까? 시각장애인은 만져보면 알 수 있다고 답합니다. 사고로 인해 시각과 촉각을 모두 상실한 사람에게도 사과는 있는 것입니까? 시각과 촉각이 없으면 사과 냄새를 맡고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후각까지 상실한 사람에게도 사과가 존재하는가요? 특별한 경우로 오감을 모두 상실한 사람에게도 사과는 존재하는 것일까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인류 전체가 오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인류에게 사과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는 실제 또는 실존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 가지 경우를 더 가정해 봅시다. 방이 주어져 있고 그 방 안에 있는 책상 위에 사과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 안에는 가시광선이 들어오고 있고 책상과 사과에서는 적외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방 안에 있는 사람에게 책상과 사과는 존재하는가요? 예, 눈에 잘 보이므로 존재한다고 할 것입니다. 실제에 있어서 과시광선을 차단하면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적외선을 감지하는 다른 생물체나 적외선 카메라가 있다면 그 생물체에는 책상과 사과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의 표현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인간이 감각한 대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가요? 질량은 가지고 있지만 빛과 상호작용하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은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런 것이 존재한다면 인간에게는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추상물입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논의를 하지 않지만 인간이 감각한 것도 존재한다고 쉽게 답하지 못하는 면이 있지요. 다른 관점에서 한 가지 더 검토해 봅시다. 여러분이 한 번은 들어보셨겠지만 빛은 입자의 성질과 파동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파동입니까? 입자입니까? 양자역학에서는 관찰자 효과로 인해 관측하기 전에는 정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농지과학교실에서는 우주를 구성하는 최초의 근원적인 본질은 우리는 아직 이 본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요. 빅뱅 이후에 그 본질이 만든 첫 번째 존재와 상호작용하여 첫 번째 존재와 같은 상태로 우주를 구성한다는 입장을 유지합니다. 말이 아주 어렵죠. 이 입장에 따르면 우주의 형태와 구조는 최초의 존재에 의해 정해지는데 인간이 있는 우주는 소립자를 비롯한 원자 단위가 최초의 존재물이었습니다. 인간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인간의 우주도 원자를 실제로 하는 세상을 구성하게 되었지요. 어떻습니까? 너무 어려운가요? 한 번에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지요. 지난 시간 동영상 인간의 인식 체계에서 살펴보았듯이 우주는 인간과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인간에 종속된 존재가 됩니다. 대상의 실제성은 대단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농지과학교실은 수강생에게 기초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실이므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으면 인간의 인식 체계에 따라 인간이 감각기관을 통해 지각한 대상은 객관적으로 인간과는 별개로 실제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그 실제성에 대한 표현은 맞다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각된 것은 실제한다는 명제를 참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은 실제합니다.
보았으니까 존재하고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요. 이제 책상 위에 있는 사과의 색은 무엇인가 라는 두 번째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 질문에서 우리는 사과를 지각하여 사과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고 알았습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실제하고 있는 사과의 색에 대해 답을 구해 보겠습니다. 이 질문의 답을 빨간색이라고 하면 맞다고 하고 초록색이라고 하면 틀린 것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왜 빨간색이 맞는 답이고 초록색은 틀린 답인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물리학과 생명과학 부분에서 배우겠지만 색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제가 아닙니다. 실제하는 것은 감각하는 전자기파 빛입니다. 색은 빛과 인간의 인식 체계가 결합하여 만들어낸 하나의 추상물입니다. 철학에서 표현하는 말로 인식의 표상이지요. 우리가 눈을 통해 650나노미터 파장의 빛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 신호를 대뇌로 보내면 우리의 인식 체계가 그것을 해석해서 빨간색을 부여합니다. 처음 이름을 지을 때 빨강이 아니고 파랑으로 지었으면 파랑이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530나노미터 파장의 빛이 들어오면 초록색을 부여하겠지요. 이같이 인간의 감각은 대상과 인식 체계가 결합되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색 이외에도 소리도 냄새도 맛도 촉각도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 인식 체계가 만든 추상물이지요. 눈, 귀, 코, 혀, 몸, 안이 빛을 씨는 수용기관이고 자체적으로는 지각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다음 표는 생명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정리한 감각 구분표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시간을 가지고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각기관은 눈, 귀, 코, 혀, 피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극의 수용기관일 뿐이고 자체적으로 감각하지 못합니다. 감각기관의 수용기를 통해서 자극을 대뇌로 보내면 인식체계가 그 자극을 해석하여 감각 내용을 부여합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빛과 같은 수용기에 자극하는 자극이고 감각은 인식체계에서 인식의 결과로 얻는 추상물입니다. 눈은 빛의 가시광선 부분을 자극으로 해서 인식체계와 결합하여 색과 모양을 감각하게 되고 귀는 16에서 2만 헤르츠의 음파를 자극으로 해서 소리를 감각하게 됩니다. 코는 기체 물질을 자극으로 해서 인식체계와 결합하여 냄새를 감각하게 되고 혀는 액체 물질이나 이온 물질을 자극으로 해서 맛을 감각하게 됩니다. 피부는 압력이나 접촉을 자극으로 해서 압각이나 촉각을 감각하게 됩니다. 색이나 소리 같은 감각 내용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인간의 인식 체계가 다른 것과 구분하여 만들어낸 추상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오감을 통해 지각한 것은 실제한다고 받아들였는데 같은 이유로 오감을 통해 인식한 색, 소리, 냄새, 맛, 촉각 등의 감각 내용도 맞다고 받아들입니다. 사과색은 빨간색이 맞고 방금 들은 소리는 피아노 소리가 맞습니다. 코로 인식한 향수 냄새도 맞고 혀로 인식한 단맛도 맞고 몸으로 인식한 뜨거운 느낌도 맞습니다. 이렇게 오감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우리는 맞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식으로 받아들입니다. 오감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은 귀납적으로 참임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둥지과학교실에서는 귀납지식 또는 감각지식으로 분류합니다. 물론 오감에는 망원경, 현미경, 오실로스코프, 거품상자, CT, MRI, PT 등과 같이 인간 문명이 확대한 감각기관도 포함합니다. 인간 문명이 확대한 감각기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망원경으로 허블 망원경입니다. 1990년, 지금부터 31년 전이군요. 1990년에 올렸으며 관측 가능한 파장 영역은 115나노미터에서 2500나노미터로 근자외선, 가시광선, 근적외선을 포함합니다. 여러 번의 수리를 거쳐 지금도 잘 작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자현미경입니다.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 지금은 질병관리청으로 바뀌었죠. 질병관리본부가 공개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고해상도 전자현미경 사진입니다. 전자현미경으로는 바이러스도 관찰할 수 있네요. 거품상자입니다. 소립자를 관찰하는 데 사용합니다. 왼쪽 사진은 1954년에 3.6cm 크기의 액체 수소 거품 상자에서 처음으로 관측된 소립자가 날아가는 궤적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을 통해 소립자의 존재, 실제를 확인합니다. 오른쪽 사진은 페르미 연구소의 크기가 4.57m인 거품 상자로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유물로 전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4.57m와 3.6cm 크기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실로스코프입니다. 파동을 시각화하는 도구이지요. 의료 장비입니다. CT, 컴퓨터 단청 촬영, MRI, 자기공명 영상법, PET, 양전자 단청 촬영. 이런 말들은 앞으로 생활 속에서 자주 듣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양전자는 일반 전자가 음전하를 가지는 데 반해 양전하를 가지는 전자가 있어 양전자라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연역 지식 또는 논리 지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역 지식은 명제의 내용을 연역법에 따라 참임을 증명하여 알게 된 것입니다. 연역 지식은 P이면 Q이다의 조건문 형식을 가지므로 참임 P 지식을 근거로 하여 새로운 Q 지식을 만들어내는 방법이라는 것을 지난 동영상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3단 논법에 의해서 소크라테스가 죽는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는 사고 과정을 살펴보았지요. 사람은 죽는다는 참으로 증명된 명제 P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라도 참으로 증명된 명제 Q입니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는 새로운 참명제 R이 됩니다. 이 논법은 P이고 Q이면 R이다 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논법에서 명제 P는 귀납법에 의해 참임을 증명하였고 명제 Q는 동일 유로의 논리 법칙에 따라 참임을 증명했지요. P이면 Q이다의 조건문 명제를 순수하게 연역법의 구조만으로 명제의 참을 증명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가정명제 P의 참을 연역법으로 증명하면 되겠지요. P1이면 P이다. 다시 P1의 참은 어떻게 증명하는가요? P2이면 P이다로 증명하면 되겠죠. P2의 참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P3이면 P2이다로 증명하면 되겠죠. 같은 방법으로 계속 나아가면 끝없이 추론이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연역체계 안에서만 명제를 구성할 수 있지요. Pn 플러스 1이면 Pn, Pn이면 Pn-1 등등 쭉 나가서 P5이면 P4, P4이면 P3, P3이면 P2 등등 나가서 P이면 Q까지 나아갑니다. 이 연역체계 안에서는 Pn 플러스 1을 제외한 모든 명제 Pn부터 P와 Q까지
참임 명제가 되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pn 플러스 1의 참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pn 플러스 2면 pn 플러스 1이다 처럼 거꾸로 추론을 이어가면 되겠지요. 이렇게 추론이 계속 이어져서는 끝이 나지 않으므로 연역 구조를 맞추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해결 방법을 강구합니다. 매우 간단한 방법입니다. 연속되는 연역 구조의 어느 단계에서 맨 먼저 나오는 명제는 맞다고 가정을 하는 것이죠. pn 플러스 1이면 pn이다. pn이면 pn-1이다. 쭉 나가서 p1이면 p이고 p이면 q이다. 까지 나아갑니다. 이렇게 연속되는 연역 구조에서 pn 플러스 1의 명제가 참이라고 가정을 하면 pn부터 q까지 이후의 모든 명제가 참이 되고 그 결과로 우리는 체계적이고도 명확한 지식을 얻게 됩니다. 이같이 체계적인 지식을 우리는 학문이라고 구분하지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학이지요. 이때 참이라고 가정한 첫 번째 명제 위의 예에서는 pn 플러스 1을 다른 명제와 구분하기 위해 공리 또는 기저가정이라고 합니다. 공리 또는 기저가정을 엄격한 증명 없이 참이라고 받아들이고 그 위에서 연역적 형식의 논리를 바탕으로 지식의 체계를 쌓으면 그것은 실제와 관계없는 오직 논리 법칙에 근거한 100% 추상적인 학문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수학은 공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100% 추상적인 학문이지요. 수학은 추론 형식의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100% 추상 학문이지만 연역체계 안에서는 모든 명제는 언제나 참임을 이해할 수 있겠지요. 수학이 언제나 참인 연역적 지식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5,000원이라고 쉽게 답을 합니다. 25,000원짜리 피자를 시키고 30,000원을 내면 얼마를 거슬러 받아야 합니까? 피자값 25,000원과 낸 돈 30,000원이 맞으면 P이면 뺄셈 연산을 하여 거스름돈 5,000원도 논리적으로 당연히 맞게 됩니다. Q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앞의 3단 노법에서 보았듯이 공리가 가정에 의하지 않고 귀납법으로 증명이 된다면 추상적인 지식의 체계가 아니라 경험의 바탕을 둔, 현상의 바탕을 둔, 실제의 바탕을 둔 체계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pn 플러스 1부터 시작하는 연역 체계에서 공리에 해당하는 pn 플러스 1을 기납법으로 참임을 증명하면 이후의 모든 명제는 실제의 바탕을 둔 참임 명제가 되겠지요. 공리뿐만 아니라 공리 이후의 연역적 추론의 중간중간에 기납적 참임 명제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요. 우리는 이같이 실제의 바탕을 둔 지식의 체계를 과학이라고 구분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연과학, 특히 물리학입니다. 과학 또는 물리학의 지식 체계를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논리 법칙과 증명법에서 예를 들었던 내용을 가져오겠습니다. 서 있는 돌멩이를 발로 차면 P이면 돌멩이는 움직인다, Q이다 라는 명제입니다. 이 명제가 참임을 직관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이 명제가 참임을 아는 것은 실제로 차서 움직이는지 아닌지 경험적으로 확인하면 됩니다만 여기서는 물리학 지식을 이용하여 연역적으로 이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매번 발로 차서 확인하는 것은 너무나 불편하겠죠. 우리가 뉴턴의 가속도 법칙, 질량을 가진 물체에 힘을 작용하면 속도가 변한다 는 명제가 귀납적으로 맞다고 증명된 명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위의 명제에 이 법칙을 적용하면 연역 구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역 구조의 변경입니다. P이면 Q이다 사이에 가속도 법칙을 P1 힘을 작용하면으로 P2 속도가 변한다로 바꾸어 넣습니다. 그러면 연역 구조가 P1이면 P이면 P1,
P2이면 Q로 바뀝니다. 돌멩이를 발로 차면 P이면 돌멩이에 힘을 주는 것이므로 P1이 되고, P1이면 가속도의 법칙에 따라 속도가 변해야 하고 P2이고, P2이면 속도가 변하니 서있던 질량을 가진 물체가 움직이게 됩니다. Q입니다. 돌멩이가 질량체인지 아닌지는 다른 명제, 다른 문제로 별도로 증명하여야 하지요. 현실적으로 물리 문제를 푼다는 것은 가속도의 법칙과 같은 물리 지식을 배워서 그것을 실제로 해보지 않고 머릿속에서 논리적으로 현상에 적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예에서 그것을 잘 이해를 할 수 있지요. 자연 현상에 대한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구 내부를 지각, 멘틀, 외행, 내역으로 이루어진 개천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지구 내부에 들어가서 감각기관으로 확인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 내용이 맞다고 판단하고 지식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지식에서는 지진파를 측정하였는데 P파는 감지가 되었지만 S파가 감지되지 않았다는 현상을 추론의 결론에 두고 참인 가정을 이끌어냅니다. 지진파의 성질에 대해서는 파동 시간에 자세히 공부할 것이지만 여기서는 그대로 내용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단에는 S파 지진파는 물질의 물리적 상태가 유체인 경우 P이면 통과하지 못한다, Q이다 라는 기납 지식을 적용합니다. 중간에 유체가 있으면 P이면 S파는 지나가지 못하므로 Q이므로 중간에 유체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판단을 근거로 지구 내부에 액체 상태의 외액이 있는 것으로 추론합니다. 액체 상태라는 지식은 순전히 논리적 사고와 연역적 추론을 통해 얻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연역 추론에서는 P이면 Q이다가 아니라 Q이므로 지진파가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P이다, 액체 상태의 물질이 있다로 영명제가 참임을 전제로 하였다는 것을 알아챘습니까? 영명제는 항상 참이 아닌데 여기서는 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P와 Q가 오직 한 가지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영명제가 참이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수학의 명제 시간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지요. 룽지 과학교실은 이렇게 논리를 따져 맞는 것으로 추론한 내용을 연역지식 또는 논리지식으로 구분합니다. 이런 논리지식은 족구문 명제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감각에 의지한 기납법으로 사과의 실제와 색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을 구하였고, 논리에 의지한 추론으로 거스름돈을 계산하고 돌멩이의 운동을 예측하고 지구 내부 구조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런 방법으로는 답을 알지 못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한글이 반포되었을 때 나라를 다스리던 임금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세종대왕이라고 말하면 맞고 고종임금이라고 말하면 틀립니다. 세종대왕이 맞다는 것은 어떻게 보장됩니까? 여러분이나 나나 그 당시에 살지 않아서 현장을 직접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맞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맞는지 판단할 수 없는 내용을 어떻게 하여 맞다고 받아들입니까? 세종대왕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하여 그렇다고 말해주므로 역사학자의 말을 믿고 그 내용을 참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역사적 사실과 다른 이런 질문은 어떻습니까? 양자역학을 기반으로 하면 양자 컴퓨터를 만들 수 있습니까? 어려운 질문이지요. 이 질문은 대단히 어려운 질문이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답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야의 권위자가 할 수 있다고 알려주므로 그 권위에 의지하여 참이라고 받아들입니다. 룽지 과학교실은
권위자가 맞다고 확인해 준 참명제를 다른 것과 구분하여 권위지식이라고 합니다. 권위자가 혹세무민하거나 혹학앗세하였다면 언젠가는 권위가 무너지고 권위지식도 거짓이 되겠지요. 지금까지 명제의 참을 증명하는 방법에 따라 지식을 귀납지식 또는 감각지식, 연역지식 또는 논리지식, 그리고 권위지식 세 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귀납지식이 필요한 경우 사과를 직접 보고 실제와 색을 확인하면 되고, 연역지식은 힘을 줘서 속도가 변하는지 실험을 해보면 되고, 권위지식은 권위자에게 확인하면 됩니다. 매번 이런 방법으로 지식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비능률적이므로 어딘가에 보관하여 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쓸 수 있으면 좋겠지요. 다행스럽게도 인간의 지능에는 기억 능력과 기억 장치가 있어 지식을 대뇌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둥지과학교실은 이렇게 대뇌에 보관된 지식을 뇌지식으로 구분합니다. 뇌지식은 감각지식, 논리지식, 권위지식으로 구성되겠지요.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것은 뇌지식은 단순히 기억장소에 넣어둔 것이므로 기억이 없어지면 지식을 다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뇌지식은 뇌에 기록된 내용에 근거하므로 만약 어떤 이유에서든 기억이 왜곡되면 보관할 때는 참명제였지만 꺼낼 때는 거짓명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은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뇌지식은 틀릴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재판에서도 기억만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그 기억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지식과 진리를 구분하고 절대 진리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식과 진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같은 개념을 다른 말로 부르는 이음동의어일까요? 지식은 널리 받아들여지는 참명제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할 때 맞다는 의미는 포함하고 있지만 지식과는 또 다른 내용이 있다고 여깁니다. 둥지과학교실에서는 진리는 맞는 것이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맞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오늘의 지식이 먼 훗날에도 변함없이 지식이 되고 한국 사람에게 맞는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도 맞으면 진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앞의 내용은 진리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불변성을 나타내고 뒤의 내용은 진리의 인간에 대한 보편성을 표현합니다. 어떤 지식이 절대적으로 불변성과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같은 진리는 절대 진리가 될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귀납 지식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한계를 가지고 있고 연역 지식은 기저 과정을 필요로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천동설은 2000년 가까이 진리로 받아들여졌지만 코페르니쿠스의 시동설에 의해 부정되어 거짓 지식이 되었고 뉴턴 역학도 200년 가까이 진리가 되었지만 지금은 단지 상대론의 근사이론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연역 지식의 기저 과정을 빅뱅이라는 우주 생성의 원인과 변화의 원리라는 귀납적 사실로 참명제로 바꿀 수 있으면 기저 과정이 없는 빅뱅 이후의 지식 체계를 세울 수 있고 시공간의 불변인 진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연역 지식의 한계를 극복하여 절대 진리의 조건 하나를 만족시키게 되고 추가로 인간에 대한 보편성만 확보하면 절대 진리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인간에 대한 보편성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우리는 우주는 인간과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식 체계를 바탕으로 해서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인간에 종속된 존재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이때 말한 인간은 일반 명사인데
나에게 맞는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도 맞다는 보장은 없지요. 인간의 인식 체계는 아무렇게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라는 정밀한 프로그램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인간이 가진 인식 체계의 프로그램은 일반 명사 인간 모두에게 공통으로 들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식 체계는 같고 그 결과 한 사람의 참 명제는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참 명제가 됩니다. 나에게 빨간색 사과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빨간색 사과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이 지닌 인식체계의 공통 유전자가 인간에 대한 보편성을 담보합니다. 철학에서 말하는 선음성은 대부분 공통 유전자로 대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할 때 절대 진리의 필요 충분 조건은 우주 생성의 비밀과 인간 인식 체계의 공통 유전자가 됩니다. 우주 생성의 비밀은 시공간의 불변성을 확보하게 만들고 인식 체계의 공통 유전자는 인간에 대한 보편성을 확보하게 만듭니다. 공통 유전자는 이미 확보되어 있으므로 둥지 과학교실은 우주가 생성된 원인과 원리를 알기 전에는 절대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합니다. 절대 진리를 얻을 때까지는 상대적으로 더 오래 유지되는 더 좋은 진리가 있을 뿐이며 인간은 그러한 진리를 찾아서 탐구와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제의 참을 증명하는 방법에 따라 기납 지식 또는 감각 지식, 연역 지식 또는 논리 지식, 권위 지식으로 분류하고 절대 진리의 불변성은 우주 생성의 비밀에서 보편성은 인간의 공통 유전자에 의해 확보될 수 있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의 선천적 인식 기능인 직관에 대한 내용은 다음 기회로 미루어두겠습니다. 과학에서 진리 또는 지식을 찾는 방법으로 과학적 탐구 방법, 다른 말로 가설연역법은 과학 강의에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세 번의 강의를 통해 인식론에 대한 내용을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전문적으로 연구한 전문가가 아니어서 내용이 허술하고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과학 공부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동영상을 만든 노력이 헛되지 않겠지요. 힘든 내용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동영상은 과학을 하기 위한 준비로 기초 수학에 대한 동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기초 수학의 첫 번째 동영상으로는 자연수의 창조를 다루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